네, 작가님,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와, ETF에 관한 이야기 하나 여쭤봤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네네. 교과서적으로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다음에 또 ETF 시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당연히 확장되겠죠. 어떻게들 또 어떤 ETF들이 새로 나오게 될까요? 확장될 이야기. 이제 ETF는 이게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 상품은 계속 그 인기가 있으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지수를 만드는 기초 지수를 만드는 뭐 FN 가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거래소라든지 다양한 그런 지수들을 개발을 할 거고요. 인기 있는 그런 지수들이 최근 들어서 예를 들면 뭐 반도체 소부장 ETF가 새로 나왔거든요. 소재 부품 장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ETF들이 나오고 뭐 로봇 시장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로봇 관련 ETF들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ETF 시장, 특히 연금, 퇴직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의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그에 대한 투자 확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확장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책적으로는 액티브 ETF에 대한 정부의 어떤 지원들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패시브하고 액티브 ETF로 나뉘는데요. 패시브 같은 경우는 기초지수를 90% 이상 추종을 하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의 재량이 좀 적어요. 그냥 그 정해진 지수, 예를 들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다 그러면 코스피 200의 구성 종목 비중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거고요. 액티브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한 30%, 지금 한 30% 정도의 그 운용의 묘미를 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뭐 70%, 80%까지 정부가 액티브의 기능을 많이 열어둔다면 되게 이제 공격적으로 각 회사마다 다양한 상품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액티브 시장이 좀 커지면서 뭐 기초지수보다 더한 그런 수익을 물론 덜한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다양성이 좀 더 강화되는, 다만 이제 액티브는 패시브보다 수수료가 조금 더 비쌀 수 있죠. 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펀드 매니저의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수고료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액티브 시장에 대한 좀 규모가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ETF에 패시브와 액티브가 있죠. 그거에 대한 개념 이야기해 주셨네요. 그렇죠.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이름에 액티브라고 또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ETF들의 성과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ETF가 당연히 장점도 있지만 모든 투자에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ETF도 이제 그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름만 보고 그 2차 전지다 하면 우리가 2차 전지 ETF라고 그냥 똑같을 거다라고 넘겨 짚는데요. 상위 구성 종목 체크는 필수예요. 특히 상위 한 3종목 정도는 그 ETF의 어떤 이 성질을 나타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 10종목에 대한 어떤 구성 비중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우리가 이제 그 2차 전지 ETF가 지금 우리가 녹화하는 현재 한 7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7개 정도, 그러니까 2차 전지라는 이름을 가진 ETF가 한 6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뭐 리사이클링, 이렇게 배터리라는 이름을 가진 ETF까지 아마 한 7개 정도 되는데요.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는 뭐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폐 배터리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둔 거겠죠. 그 다음에 2차 전지 소부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ETF는 소재 부품 장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둔 거고요. 2차 전지 액티브라는 ETF는 액티브, 그러니까 한 30% 정도 재량을 뒀으니까 조금 공격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시의적절하게 할 거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2차 전지 테마, 2차 전지 산업, 2차 전지 K 뉴딜, 이것만 봐서는 서로 비슷할 것 같잖아요. 한데 그 구성이 좀 다르다는 거죠. 특히 2차 전지 이제 뉴딜, K 뉴딜, KRX 2차 전지 K 뉴딜 같은 경우는 구성 종목이 배터리 그 완성품인 배터리 셀,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이런 완성품의 제품을 만드는 그런 종목들의 구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고요. 2차 전지 테마나 2차 전지 산업은 소재 부품 장비, 뭐 양극재라든지요, 이런 기업들의 비중이 조금 더 높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비중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 구성 종목의 체크는 좀 반드시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 기업의 어떤 종목 이 분류상 IT 기업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코덱스 반도체라는 ETF 같은 경우 반도체가 들어가서 당연히 삼성전자가 들어있을 거다 생각하지만 삼성전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메인이고요. 뭐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주. 오히려 코덱스 IT라는 그 ETF에는 삼성전자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만 반도체라고 해서 반도체 ETF에 삼성전자가 들어갔겠거니 하지만 우리가 상위 구성 종목을 좀 체크해보고 기초지수 이름이나 그 ETF 명만 가지고 너무 이게 확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상위 구성 세 종목은 꼭 체크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동일 기초지수일 경우에 수수료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왕이면 수수료가 좀 저렴한 ETF를 고르는 게 뭐 장기적으로 좋겠죠. 또 시가총액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순자산 총액이 50억 원 미만이면 상장 폐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총액이 최소한 한 50억이 넘는, 보수적으로 본다면 한 100억 이상인 그런 ETF 중심으로 해야 상장 폐지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다. 또 시장 가격과 넷 에셋 밸류라고 NAV 간의 괴리율, 이거는 뭐 우리가 MTS라든지 뭐 HTS 그리고 네이버 증권 포털에도 다 괴리율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NAV, Net Asset Value, 자산운용사에서 정한 가치와 시장 가격의 괴리율이 높으면 그만큼 비싸게 주고 산 꼴이 되거든요. 결국 이 괴리율이라는 것은 어떤 급등했던 그런 투자자 관심이 줄어들면 원위치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비싸게 산 만큼 나중에 손해볼 개연성이 높죠. 그래서 대부분은 NAV 부근에서 이렇게 움직이지만 그 괴리율이 클 때에는 그것도 좀 체크해보고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뭐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구성하는 ETF나 뭐 원자재 관련한 그런 ETF들은 환율 해지 여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환해지를 안 한 ETF가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환율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환해지한 ETF가 좋겠죠. 환해지는 끝에 H자가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H 여부에 따라서 환해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주식형 그리고 국내 기타형으로 ETF가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 주식형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들을 가지고 ETF를 운영을 해요. 지금 2025년까지는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그런 뭐 투자 차익에 대해서 지금 비과세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ETF도 2025년까지는 일단 비과세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국내 주식형 ETF는 비과세인데 문제는 국내 기타형이에요. 국내 기타형이라는 것은 채권이라든지 기초지수가 미국 시장에 상장된 뭐 나스닥이라든지 S&P라든지 이런 종목들, 아니면 원자재, 뭐 농산물이라든지 원유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국내 기타형, 그러니까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그런 종목들을 할 경우에 국내 기타형이고요. 이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어요. 배당소득세는 이자 그리고 금융 차익이 2천만 원까지는 15.4%, 그 이상은 나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 소득이 굉장히 크면 뭐 많이 벌었어도 한 40-50%를 세금으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스마트한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연금 계좌에서는 국내 기타형 중심으로 운영을 하면 이 연금 계좌는 이 세율이 뭐 3.3에서 5.5까지 이렇게 세율이 좀 낮거든요. 물론 55세 이후에 연금을 정기적으로 받을 때 그만큼 세율을 낮게 하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낮은 과세와 그리고 연금을 타기 전까지는 세금을 물지 않거든요.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어떤 국내 기타형 ETF 같은 경우는 주식 계좌에서 운영하지 말고 연금 계좌에서 운영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절세 측면에서 괜찮다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우리가 두 배수,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1% 올랐을 때 2% 수익이 나는 거고요. 곧버스, 인버스 EX라고 하죠. 그거는 1% 올랐을 1% 내렸을 때
2% 오르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한 방향으로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왔다 갔다 횡보를 하면 하루의 변동폭의 2배를 왔다 갔다 이렇게 표시를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횡보를 할 때는 나중에 원위치 돼도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럴 개연성. 왜냐면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땐 또 많이 떨어지고요.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 봐야 원위치 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한 방향으로 크게 오를 것 같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횡보할 것 같다라고 하면 이 2배수의 투자 상품들, 요즘 뭐 미국은 뭐 4배수까지 뭐 하는 상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횡보장에서는 별로 먹을 게 없다라는 측면에서 한 방향 확 오르든지 확 내리든지 그거에 포커스를 두고 투자를 하는 게, 그리고 초보 투자자라면 이런 레버리지나 고퍼스는 좀 상당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ETF 주의할 점을 너무 많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먼저 이름만 보고 투자하는 거 정말 안 좋죠. 우리가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매수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름만 보고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도 많다는 거. 그리고 구성 종목을 보는데 상위 3종목 정도는 최소한 체크를 해라. 그래야 이 어떤 종목인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얘기, 또 수수료 이야기도 해주셨고, 또 ETF 자체의 시가총액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또 기초 자산을 얼마나 잘 따라갈 수 있는지 계류율을 체크하라는 거. 네, 이런 것들도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환율 문제 맞습니다. 환율이 이제 묶어갈 거냐, 했지, 아니면 그냥 환율을 같이 투자를 할 거냐, 그런 이야기. 그리고 연금 계좌를 통한 세금 절세 이야기. 좋은 이야기 너무 많이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일본 리츠 ETF 같은 경우 일본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인데요. 우리가 이제 환율 엔화가 상당히 좀 낮은 상황들이 계속 유지가 됐잖아요. 일본이 이제 이 환율 측면에서 그렇게 유지를 했는데, 그래서 일본 리츠가 굉장히 환율 수혜를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는데, 뒤에 H자가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해지가 됐기 때문에 엔화의 어떤 그런 환율적인 측면을 수혜를 또 못 보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고려하시면 뒤에 H가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